주화에 보면은요, 소가 늑대를 짓밟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탈리아가 나라 이름이잖아요. 이탈리아의 상징이 뭐냐? 소입니다. 황소예요. 그런데 로마의 상징은 뭐예요? 로마는 건국왕 그 로물루스 형제 어떻게 위기를 넘겼다고 그랬어요? 늑대의 젖을 먹고 넘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로마의 상징은 늑대입니다. 그러니까 늑대를 이탈리아 황소가 짓밟는 저런 모습. 이게 동맹국 전쟁할 때 얼마나 그 동맹국들의 분노가 컸는지 저런 주화를 발행하고 자기들 이탈리아 나라를 선포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가이우스 그라쿠스 개혁에서 얘기했듯이 로마 시민권이 없다 보니까 불이익이 많다.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한 그런 어떤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전리품이나 공유지 분배 등에서 이익을 공정하게 받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김덕수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 분열과 대립의 출발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 사실상 실패한 뒤에 로마 사회가 귀족파와 민중파, 옵티마테스와 포플라레스로 나뉘었다고 했는데 바로 그라쿠스 형제 개혁 노선을 이어간 세력이 포플라레스, 민중파입니다. 근데 그 민중파의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지도자가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는 로마 귀족은 아니었고 지방의 유력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가문의 영광을 꾀하는 또 정치 신인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는 무엇보다도 로마의 군대 개혁으로 로마가 처한 군사적 위기를 수습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의 군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재산이 많을수록 그들이 자기가 스스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고대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6대 왕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는 로마 시민들을 재산에 따라 등급화했습니다. 1등급 시민은 갑옷과 투구와 방패와 모든 공격 무기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완전 중무장이 가능한 재상가입니다. 전쟁에서 특히나 고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백병전도 많이 하는데 맨몸으로 나가서 뭐 전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개 귀족과 1등급 시민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장을 해야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징집도 하지 않았어요. 뭐 징집해가지고 전투력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구조로 로마 공화정은 이 자기가 무장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방을 책임지는 제도였어요. 오늘날 뭐 근대 국가라고 하는 거는 다 국방을 국가가 책임지면서 이 시민들이 자기가 무장해서 전쟁 나간 사람은 없지요. 다 이제 자기 몸만 제공하면 훈련받고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나 이 시기만 하더라도 자기 나라는 자기 스스로 지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 왜 문제냐? 중소자영농들이 몰락하면서 이게 자기 스스로 무장할 수 있는 시민 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노예는 많아지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사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중소자영농을 재육성해 가지고 다시 로마 시민군을 이제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우스는 이제 로마 군대를 재편합니다. 병제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징집 대상으로요 재산 자격을 철폐해 버립니다. 그리고 신체 건강한 성인 남성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하면은 국가가 무기를 지급하고 또 그들에게 일정한 정도의 봉급을 주면서 이제 사실상 직업군인처럼 이렇게 뭔가 국가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사들, 특히 이 가난한 시민 병사들은 이제 지원병 제도로 모집을 하니까 신병 모집에 대거 동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훈련받고 무기를 지급받고 장군 밑에서 이제 로마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이제 군대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장군과 병사들이 얼마나 관계가 긴밀해지겠어요. 장군이 징집 안 하면은 자기 군대 나갈 이제 기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더욱이 이제 이 병사들은 일정 기간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다가 제대를 또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를 주어서 정착을 시키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도 정치적인 어떤 활동을 할 때 다 장군, 옛날 장군을 지지하는 지지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 마리우스의 병제 개혁은 로마의 정치 판도를 굉장히 크게 바꿔놓은 그런 이제 그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가이우스 그라쿠스 개혁에서 얘기했듯이 동맹이라는 형태로 어떤 자치를 허용받은 이탈리아 동맹국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우리에게도 주어라. 로마를 위해서 한 그런 어떤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전리품이나 공유지 분배 등에서 이익을 공정하게 받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이제 이탈리아 동맹국 시민들은 이 로마 민회에서 정적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보호막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동맹국 시민들이 로마 시민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요, 드루수스라고 하는 기원전 91년 호민관이 마리우스와 함께 민중파 지도자가 됐는데요. 그는 기원전 122년 그의 아버지 드루스,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개혁 운동을 방해했던 그 호민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뭐 아버지가 좀 호민관으로서 진짜 그 당시 개혁 운동을 돕지는 못할 망정 원론 의원들과 함께 그를 사실상 방해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몰락에 큰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아마 그게 좀 호민관으로서 좀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참에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못다한 동맹국 시민들을 로마 지배권 하에, 로마의 통치하에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자. 그래서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이 사람들을 로마 원로원에 입회시켜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로마의 일원으로 만들자는 아주 가이우스 그라쿠스보다 훨씬 더 급진적인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문제는 로마의 기사들, 로마의 평민들이 그 개혁운동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로섬 게임처럼 돼 있어가지고 기사들, 로마의 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로마의 도시 평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득권을 나누어 줘야만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이게 올바른 방향이지만 당장 자기들의 이익을 나누어야 한다는 데에서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가이우스 그라쿠스도 실패했는데 이 드루수스는 그걸 너무 급진적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뭐 과감하게 추진하다가 그가 암살되는, 그러니까 가이우스 그라쿠스와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운동이 또 한 번 굴절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동맹국 시민들은 결집을 했어요. 그래서 10만 명의 이탈리아인 연합이 결성이 됐는데 로마 북동쪽 이제 120km 지점에 코르피니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수도로 해서 이탈리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만든다. 오늘날은 이탈리아가 국가 이름이잖아요. 이탈리아 반도만 있지 나라 이름은 근대 이탈리아에서 나오는데 이탈리아 동맹국들이 자기들끼리 나라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맹국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로마 내부에서는 후에 막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일찍 가이우스 그라쿠스 때에 했더라면, 아니면 뭐 그때는 너무 일렀다 하더라도 적어도 기원전 91년에 리비우스 드루수스 때 했다라면 전쟁은 안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이미 늦은 거죠. 그런데 또 로마인들이 또 탁월한 게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전략이 중요하죠. 개혁운동을 좌초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물론 물리적으로 그냥 압박하면 많은 희생이 따르잖아요. 분열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지배권 하에 더 순종적인 세력하고 더 반발한 세력을 분리해버리는 거죠. 앞으로 60일 이내에 무기를 버리고
로마의 프라이토르에게 와서 등록한 자는 로마 시민권 준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동맹국 시민들이 왜 전쟁을 했어요? 시민권 달라고 하다 안 주니까 전쟁을 했는데, 만약에 로마 시민권 준다면 굳이 피 흘리면서 전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전에 동맹국 전쟁에 끼지도 않은 동맹국도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고 시민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들었지만 또 포기하는 세력이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로마는 동맹국 전쟁이라고 하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어려운 이 힘겨운 전쟁을 조금은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유와 전쟁을 병행해서 결국은 이제 3년 만에 동맹국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대부분의 동맹국들이 로마 시민권을 받으면서 결국 로마라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탈리아 반도가 이제는 완전히 로마 영토가 되고 동맹국이다 이런 표현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이제 로마입니다. 동맹국 전쟁 이후 귀족파와 민중파, 옵티마테스와 포플라스의 대립은 더 심화됩니다. 민중파와 귀족파의 대결은 마리우스에서 카이사르로, 술라에서 폼페이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로마는 군인 정치가들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저 카이사르 그러면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주사위는 던져졌다,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유명한 명언을 남긴 딱 한 명만 로마를 만든 인물을 들라면은 아마 카이사르를 들어야 될 정도로 이 공화정 후기에 로마 사회의 이 변화를 가장 역동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카이사르가 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인데요. 로마 사람들은 보통 귀족들은 이름이 세 단계입니다. 가이우스는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그냥 개인 이름입니다. 율리우스는 시족 이름이고요. 카이사르는 가문 이름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은 C족입니다. 율리우스 C족, 카이사르 가문의 가이우스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근데 저기서 율리우스 C족은 바로 로마의 건국 신화와 연결됩니다. 로마의 C족 중에서 건국 신화와 연결된 C족이 율리우스 C족뿐이 없습니다. 율리우스 C족은 율루스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루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네아스의 아들이죠. 그럼 아이네아스는 또 비너스와 앙키세스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네이스는 로마 건국의 영웅 아니겠어요? 트로이 전쟁에서 이렇게 도망쳐와서 이탈리아 반도에 정착해서 로마 건국의 시조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율루스고 그 율루스의 후손이 율리우스 시족이니까 이제 카이사르는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 집안은 율루스의 후손이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베누스의 후손이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부심이 컸겠어요. 카이사르는 기원전 58년부터 51년까지 갈리아에 가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7년, 8년의 기간이 카이사르가 강력한 리더십을 갖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리더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그런 시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갈리아라는 게 지금 프랑스,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요쪽입니다. 그 땅이 다 로마의 통치권에 들어간 것은 바로 카이사르의 업적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업적이죠. 오늘날 중부 유럽을 그냥 로마의 영토로 확장시킨 것이니까요. 이러다 보니까 카이사르에 대한 두려움이 증폭됐습니다. 카이사르가 그 자기의 힘을 가지고 로마 정치를 좌지우지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공화정은 끝나고 이제 그야말로 1인자의 시대가 온다. 그래가지고 기원전 49년에 카이사르를 소환하는 소환령을 내렸는데 카이사르가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남하했습니다. 루비콘 강을 건너면서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주사위는 던져졌다. 병사들에게 나를 따를 자는 따르라. 로마로 와서 강력한 로마의 1인자에 합류해 버립니다. 카이사르가 승리했어요. 카이사르의 문제는 원로원을 무시한 독재 정치입니다. 그는 너무나 이제 군사적, 정치적 워낙 그 리더십이 탁월해 가지고 그랬지만은 정말 또 과도하게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난 것이죠. 그래서 콘술직도 계속 장악하고요. 나중에는 종신 독재관이 됐습니다.
모든 관직을 독점하다 보니까 원로원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죠. 한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관직, 너무나 많은 명예가 집중했죠. 그래서 기원전 44년 3월 15일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장에서 브루투스, 카시우스 등 공화정파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맙니다. 더더욱이 브루투스는 자기 애인이었던 세르빌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도 암살자에 가담하면서 셰익스피어가 이제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에서 브루투스 너 맞아 이런 그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해서 배신자 이런 것의 그 상징어로 남았죠. 이제 카이사르는 죽고 나서 죽었지만은 굉장히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카이사르라는 가문 이름이 나중에는 황제의 이름이 돼 버려요. 또 나중에 독일 제국에서 황제를 카이저라고 불렀어요. 또 러시아에서는 황제를 자르라고 그랬는데 다 카이사르라는 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카이사르가 죽은 다음에 로마 정치는 어떻게 됐을까?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